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화면 좀 올려주세요. 특검에 파견나가 있는 검사들이 지금 복귀하겠다고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다, 법사위 차원에서. 저 검사들은 행정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부의 파견 명령에 대해서 저렇게 집단적으로 항명하고 있습니다. 복귀 사유가 뭐냐면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고 왜 그 특검은 수사권한, 기소권한 모두 가지고 있는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왜 하면서 검찰개혁을 하느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성명서를 발표한 검사들한테 경고합니다. 특검은 제한된 기간에 제한된 죄명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제한된 대상을 상대로 특별하게 수사권한과 기소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모든 국민들에 대해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언제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내란 정권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비교하면서 특검을 가지고, 특검에 나가 있는 것을 시비 삼아가지고 이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저런 집단 행동을 한 공무원. 그런데 다시 올려주세요 하면,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특검에 나가 있는 검사들이 저렇게 나가서 대기하면서 과거의 총장을 비호하고 있는 저런 행태들, 저런 공무원들의 정신 나간 행동들, 저런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법사위 차원에서 저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일단은 오늘 현장 국감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늘 청문회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거든요. 저분의 발언을 한번 보십시오. 5월 2일 날 대법관이 기록을 안 보고 제출된 문서만으로 판결을 하는 경우는 없다. 저한테 저렇게 답변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인가요? 조선일보에서 대법원이 정치권이 상고심 절차를 호도하는 것이고 기록을 모두 읽어야만 판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또 저렇게 얘기했어요. 대법원 스스로도 자기들끼리도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5월 14일 날 또 법사위 나와서 저렇게 어물쩍한 이런 저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법원행정처장은 다시 나와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고 그 내용을 숙지했다. 그러니까 기록을 전부 봤다고 했다가 제가 로그 기록을 요구했더니 위원이 발언 중일 때는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다 기록을 보는 것은 경고했습니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이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현장 국감을 해야 되는 이유는 대법관들이 기록을 7만 페이지를 못 봤대요. 봤는지 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로그 기록을 봐야겠다. 전자문서화된 기록을 봤다고 또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 현장에 가서 전자문서를 정말 만들었는지, 대법관들이 각 개인 컴퓨터에서 저 전자문서를 제대로 읽었는지를 봐야겠다는 그런 지금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대법원장부터 와가지고 여기 와서 제대로 된 해명을 한다면 현장 국감은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만일에 기록을 볼 정도로 대법관 수가 부족하다면 대법관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법관을 늘린다고 했더니 각 대법관별로 75평이 필요하답니다. 1조 몇천억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대법원에 가서 그 대법관들이 정말 75평에서 일하고 있는지, 그 75평은 왜 필요한 건지 직접 눈으로 보고 정말 필요하다면 그걸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법관을 늘리려면. 그래서 오늘 현장 국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국감 일정에 오늘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법관들이 나와서 오늘 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하고, 지난 5월 달에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해명이 됐다면 필요 없겠지만 현장 국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같이 계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법사위에서 이렇게 고성이 오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법과 원칙대로 하면 되는데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문제를 좀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오늘 언론에도 그 문제를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께 시작하기에 앞서 꼭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관계자들이 이 자리에 이 엄중한 국민이 선출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다고 하는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유서도 아니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고위층 특권층이 되면 법적 책임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지금까지 반복되는 문제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이라고 하는 조희대 대법관이 법을 지키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간사님, 저는 반드시 고소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법사위 차원에서 대법원을 반드시 방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증거 제출도 하지 않고 굉장히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아까 존경하는 박은정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지난번에 대법관 12명 정도 증언한다라고 하니까 1조 4천억 원이나 되는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서민들이 어떻게 삽니까? 4인 가족이 20평대 초반 임대 아파트 하나 얻으면 눈물을 흘리며 좋아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서민들이 살고 있고, 우리 공직자들, 공공기관들 지방 이전하면 300~400명이 일하는 공공기관 하나 짓는데 300억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무슨 대법관 12명 증언하는데 1조 4천억이라고 내놓, 이 그 큰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이런 제왕적인 사법부, 자신들이 황제인 줄 알고 있는 사법부에 대해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저는 영상으로도 찍어서 모든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오늘 대법원을 저희가 현장 검증한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아무리 길을 쓰고 반대하더라도 반드시 가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사법부가 올바로 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꼭 요청을 드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꾸 사법부의 독립성을 이야기하며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국민들을 혹세무민하고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무엇입니까? 법관의 독립이 아니라 재판의 독립입니다. 재판이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하는 건데, 지금 모든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은 지금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 체계의 사법부, 이 체계로 인해서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재의 사법부의 상황을 보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이 앉아 있으니까 직위원회 만행조차도, 감사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늘 언론에서 징계를 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달 언론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휴대폰을 수시로 바꿔가면서 증거인멸을 했다는 흔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도대체 그 잘난 감사위원들이 뭐라고 앉아서 월급을 받아먹고 앉아있길래 판사나 감사도 똑바로 못하고 이런 걸 결과라고 내놓겠습니까? 결국은 수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고 국민들은 가슴에 멍이 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 계엄과 관련해서 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엄을 알면서도 막지 못했다. 당시 계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을 때 국민의힘이 거품 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가짜뉴스 퍼뜨리지 말라고 거품 물고 기를 쓰고 반대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본인들이 집권 여당 아니었습니까? 막으면 자기들이 막아야지 누가 계엄을 막습니까?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그런 상태를 용납해 주니까 국민들이 지금 추석을 앞두고 복장 터지는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해주십시오. 나경원 의원 오늘도 와서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해 충돌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을 왜 용납합니까? 내보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3년 12월 18일 이쯤에 임명된 것 같고, 그때 우리 주진 의원님은 법률비서관으로 계셔서 아마 임명에 관여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그렇게 보호하는 발언하시는 건 이해충돌 아닐까 싶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 그리고 우리가 왜 청문회를 하고 왜 현장 국정감사를 가는지를 잠깐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네, 한덕수 대선 출마와 관련된 발언의 흐름이 있습니다. 자, 집중해 주십시오, 의원님들. 4월 4일 날 대국민 담화를 합니다. 이때가 4월 4일은 기억하시죠? 윤석열 탄핵 선고가 인용된 날입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자기 출마한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4월 6일 날 총리실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를 하겠다고 사퇴할 일은 없을 것. 예, 분명하게 못 박아서 얘기합니다. 4월 8일 날 그런데 한덕수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흘립니다. 많은 얘기를 듣고 있지만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게 대선 출마 관련된 질문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흘렸던 얘기죠. 4월 6일, 4일 6일 이후에 8일 날 갑자기 태도가 돌변합니다. 그러면 4월 7일 날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확인해 봐야겠죠. 그 다음 보여주시죠. 이 사태의 본질은 한덕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만났냐 안 만났냐가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이 왜 대선 개입을 했느냐입니다. 왜 전원합의체 판결을 그렇게 성급하게 결론 내리면서 대선에 개입했느냐입니다. 보실까요? 4월 27일, 28일 이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선 후보 확정됐고, 그 다음에 4월 28일 날 한덕수는 대선 출마 시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4월 29일 날 대법원에서는 심리 종결하고 단 5일 만에 선고 지정해버리죠. 그리고 4월 30일 날 한덕수는 사퇴 엠바고를 겁니다. 다음 날 사퇴하겠다는 기자회견에 엠바고를 겁니다. 그리고 5월 1일 날 9일 만에 파기환송돼버립니다. 예, 이것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 민주당 당시 후보였죠. 후보의 후보 자격이 없다라는 걸 선언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날 한덕수는 사의 표명하고 그 다음 날 한덕수 출마 선언합니다. 5월 1일 날은 파기환송심 사건이 고등법원에 접수되자마자 첫 기일을 바로 지정합니다. 5월 15일. 마치 짜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딱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5월 15일은 어떤 날이냐?
5월 10일부터 11일까지가 대선 후보의 중앙선관위 등록 일자입니다. 그 이후에요. 다시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중앙선관위에 등록을 한 이후에 5월 15일 날 파기환송심 재판을 진행하면 그 파기환송심 재판에 신속하게 선고를 해버린다라고 하면 민주당은 후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5월 10일 날 한덕수는 국민의힘에 새벽에 입당하고 대선 후보 교체 시도를 했죠.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 한덕수가 조희대 만났냐 안 만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은 왜 이렇게 판결을 했고 고등법원은 거기에 선발 맞춰서 이렇게 항소심 기일을 잡아왔느냐.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대선을 함부로 개입했냐. 그래서 국민들이 공분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현장을 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나왔으면 현장 안 갔었을 수도 있겠죠.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와도 답변이 불확실하고 이상하면 현장 갔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국민들이 궁금하다고 할 때 빨리 와서 답변하십시오. 자, 그리고 오늘 충격적인 뉴스가 또 나왔죠. 직위원 휴대폰 교체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2025년 2월 4일 날 이날 그 윤석열의 체포 취소, 구속 취소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가니까 이날 갑자기 휴대폰을 교체합니다. 6년 만에 교체했다고 합니다. S10에서 S25로 좋은 휴대폰으로 교체합니다. 그리고 나서 5월 16일 날 다시 휴대폰을 한번 교체합니다. 5월 16일은 이틀 전인 5월 14일 날 바로 이 자리에서 직위원의 술접대 의혹이 폭로가 된 날입니다. 휴대폰 휴대폰 교체한 거 한번 볼까요? 자, 2월 4일 날 6년 만에 교체한 게 갤럭시 25, S25. 공기계가 184만 원. 제일 좋은 기계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그러니까 6년 만에 S10에서 S25 오래 썼으니까 교체할 수 있어요. 그런데 5월 16일 날 의혹이 제기되고 난 뒤에 교체한 것은 1분만 더 주십시오. 네, 1분 더 넣어드리세요. 의혹이 제기되고 난 뒤에 교체한 것은 중국산 휴대폰으로 49만 9,400원입니다. 이 직위원 재판장 판사의 이 과거 휴대폰을 교체했던 것을 보면은 좋은 휴대폰 오래 썼으니까 한 번 교체할 수 있다 치지만 그 다음에 왜 3개월 만에 급하게 하니까 좋은 휴대폰 못 교체했겠죠. 이렇게 가격 싼 거 당장 급하게 이거 증거인멸 아닙니까? 누가 봐도 증거인멸입니다. 모든 국민은 이것을 증거인멸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일반 국민이 이렇게 휴대폰 교체했다, 이렇게 싼 휴대폰으로 교체했다라고 하면 바로 증거인멸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공수처는 이 사건 수사하고 있다고 하니 오늘 당장 압수수색하십시오. 아마 집에 S25 이거 비싸서 버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압수수색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니 저희가 현장 국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요청을 해놓고 발언할 의원이 없도록 사라져버리면은 전의를 상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반대를 하려면은 정정당당하게 이 법사위에 참석을 해서 반대를 하세요. 그리고 이 원장을 탓하기 전에 왜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세요. 법사위는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 법사위원들은 선택적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와서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제가 김건희 특검에 파견당한 검사들 40여 명이 원대 복귀하겠다. 이것도 나쁜데 오늘 김건희 특검에 출두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특검에 파견나간 검사들 10명이 문 앞에서 영접을 하고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검찰의 태도인가? 저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대법원에서 제가 그 재판장한테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있어서 조남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술자리 파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들 거기서는 없다. 그렇지만은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겠다. 이게 바로 정답 아니에요? 저는 대법원의 결정을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의원 AI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을 전부 경찰에 어제 오늘 고발했다고 그래요. 조사 받아보면 될 것 아니에요. 자, 만약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총리하고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하면은 의혹은 제기됐으면은 자기들의 결론처럼 자기들은 부인하고 있지만은 특검에 나가서 조사를 받아보면 될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무슨 성역이라고요? 어디가 성역이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 외에는 다 평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봐요. 잔소리하지 말고 들어봐. 끼지 말고 끼어들지 마. 발언 중에 조용히 하세요. 송석준 의원님. 두 번째 경고입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자 이거는 성역이 조용히 아니에요. 하세요. 첫 번째 헌법에 경고입니다. 보장된 대통령만이 현직 재임 중에는 불소추권이 있는 거예요. 법률가들이 그것도 몰라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송석준 의원은 몰라요. 저처럼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에 대해서 좀 무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김충식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저하고 잘 아는
현직 대학 부총장 남산의 부장을 쓴 김충식 저자가 가는 곳마다 자기하고 김건희하고 관계가 있냐 하고 물어서 아주 못 살겠대요. 제발 부탁하는데 김충식 이름 부르지 말고 김건희 의붓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답이다. 알았어요?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진짜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까?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최혜병 특검으로 싹 다 조사받으실 분들이 피의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누가 누구한테 큰 소리를 치는 겁니까? 제가 이름은 특정하지 않겠습니다만 다 조사받아야 될 분들 아닙니까? 이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아주 잘못을 했던 윤석열은 탄핵됐고 조사받고 구속됐죠. 하지만 거기에 동조했던 입법부 청산돼야겠죠.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고 대선에 함부로 개입했던 사법부 역시 국민들은 의혹을 반드시 해소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그만 저항하세요. 안타깝습니다. 안쓰러워요. 좀 나쁜 짓 했으면 당당하게 가서 조사받으세요. 가서 당당하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여기 와서 앵앵거리지 마시고 똑바로 가서 얘기하시라고.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안이기 때문에 재상고된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 없이 조속한 유죄 확정이 가능하다. 이런 논리로 조희대 대법원이 안 움직일 것 같았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조희대 대법원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이틀 만에 기록도 안 읽고 결론 냈지 않습니까? 이게 기록 안 읽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법원 행정처장이 여기 나와서. 자, 이게 상상이나 가능했던 일이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은 대법원에서 적어도 자기 기록은 읽고 꼼꼼하게 재판하겠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조용히 하세요. 그러나 송석준 의원 조용히 하세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세 그러니 번째 경고입니다. 그랬으니 좀 들어보십시오. 제 얘기 좀. 너무 따끔해서 못 듣겠어요? 그럼 나가시든가. 자, 들어보십시오. 대법원에서 옳은 소리 할 때마다 시끄럽게 그렇게 떠드나요? 좀 조용히 하세요. 9일 만에 선고를 했죠. 그리고 나서 조용히 하세요. 항소법원에서 어떡합니까? 기록 받자마자 첫 기일을 잡아요. 첫 기일 잡고 그다음에 송달부터 합니다. 자, 집행관 송달까지 했죠. 자, 5월 15일 날 재판을 열어요. 그러면 만약에 5월 15일 날 뭐 피고인이 불출석하거나 어떤 이유로 재판이 안 열린다고 치면 바로 그 다음 날 16일 날 재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일 날 재판하면 직일 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5월 15일 16일이면 고등법원에서는 이미 재판을 끝내겠다라고 맘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관 송달까지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했죠. 게다가 항소하면 7일 걸리고 나서 6월 2일 전에 끝납니다. 자, 그러면 왜 파기 재판 안 했냐고요? 서부학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만약 조희대 대법원이 5월 1일 상고심 선고에서 파기 재판했다면 민주당이 후보를 교체하고 다른 후보를 내세울 시간을 확보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시간차를 두고 정치적으로 개입을 시도한 것이다. 이게 우리 얘기가 아니라 대학 교수님의 분석입니다. 그러니 대법원이 이런 정치행위 대선 한복판에 끼어들었던 게 지금 학자의 눈에도 읽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옹호하겠다고요? 이거를 옹호하겠다고 이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 진짜 국회의원 자격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쭉 하면 뭐 이재명 대통령 변호했으니 국회의원 됐다? 정치검사 해놓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소리입니까? 정치검사 안 했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었겠습니까? 우리 검사 출신 의원님들. 우리 주진 의원님. 예? 윤석열 정권에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낱낱이 밝혀질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할 때 무슨 짓 했습니까? 한번 밝혀보십시오. 한독수 총리와의 만남 의혹을 민주당 의원님들이 제기를 했을 때 그 다음날 하루 동안 고민해서 나온 답이 저 1차 입장입니다. 한독수 전 총리와 논의한 바 없다. 나머지 사람들과도 대화나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게 뭡니까? 그러면은 만남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평생 남의 진술의 모순점만 캐고 살아왔던 법관이 저런 글을 쓸 때 저 의미의 문제점을 생각을 못했을까요? 새로운 제보가 나타났을 때 생길 수 있는 그 상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남 얘기를 살짝 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문제점을 제기를 했고 일선 법관 중에서도 저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입장이 나옵니다. 특정 기간 동안 한동수 전 총리와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것은 시점을 달리해서는 만났다는 것 아닙니까? 탄핵 선고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선고시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한 전 총리를 만난 적이 없다. 저 얘기는 다른 시점에 만났다는 얘기를 떠드는 것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저 퀴즈를 국민에게 냈는데 국민들은 저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놓을까요?
시점을 달리해서 한덕수 총리를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본인이 그 의혹을 해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문제를 제기한 사람한테 책임을 씌웁니까? 이게 본인이 의혹을 해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해소를 해야 하는 것이겠죠.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왜 부르냐고 따지는 태도가 과연 옳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저 판은 내려주십시오. 한인섭 교수님이 오늘 참고인이셨는데 지방 강연이 있어서 못 나오셨습니다. 양해를 구하시면서 본인의 의견을 참고해달라고 글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그 요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에 대해서 사법부 독립에 저촉되지 않느냐는 비판에 대해서 사법부는 국가작용에서 독립성체가 아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의하여 사법이 작동하고 국회 통과 예산에 의하여 사법을 운영한다. 두 번째, 출석해야 할 법적 근거가 있냐? 국회법 제121조에 국회 본회의와 법사위는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제121조에서는 국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 질문할 권한이 있다. 질의응답은 국민적 평가 대상이 될 것이다. 그래도 전례가 있는가? 라는 비판에 대해서 존경받는 사법사상 가장 존경받는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국회 요청에 의하여 여러 번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했고 국회와 국민은 그 답변을 비중 있게 여겼다. 종합적으로 말한다면 대법원장은 제왕이 아니고 국민 주권주의 하에서 국가 권력의 일부를 기능적으로 나누어 갖고 있는 국민 봉사자이다. 특정한 사안에 대해 국민적 불신과 의혹이 엄청나면 대법원장은 설명, 해명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조선 왕조 시대 세종대왕 운운하지 말고 대한민국 시대 김병로 대법원장의 본을 따를 일이다. 얼마나 명쾌한 말씀입니까? 이러고도 안 나오는 것이 정당하다고 또 그것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은정 의원님. 조희대 대법원은 국회 증감법을 위반하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법을 적용하는 대법원이 어떻게 법을 위반하면서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법관은 특권 계급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는 특수 계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법을 지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독재가 아닙니다. 쿠데타를 저질러 놓고 어떤 것도 질문받지 않겠다는 저런 오만한 태도 때문에 지금 사법부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고 사법부의 독립이 무너졌습니다. 지난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지금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판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법조인 출신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법 쿠데타가 맞습니다. 이틀 만에 대통령 후보를 없애려고 한 판결이거든요. 그 화면 좀 올려주세요. 권력의 시녀라고 비판받았던 과거의 검찰마저도 화면 좀 올려주세요. 대선을 앞두고는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저렇게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것은 1997년 검찰이 새정치국민회의 대통령 후보에 대한 비자금 수사를 유보한 결정입니다. 정치검찰이라고 비판받는 검찰마저도 20년 훨씬 전에 저렇게 대선을 앞두고는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철저히 수사하는 안과 정말로 중대한 15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 후로 유보하는 안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했냐 하면 대선 후로 유보하는 안이 국민을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안이라고 생각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을 앞두고 한 달 앞두고 대선판에 뛰어들었습니다. 판사 3,000명을 이끌고 정치 판사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서 이것이 부당하다. 왜 부당합니까? 모든 공직자는 법과 원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에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검사로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 수사를 받아서 압수수색도 당하고 밤늦게 자정 넘어서까지 조사도 받아봤습니다. 모든 공직자는 국가기관이 오라고 하면 와야 됩니다. 국회는 사법부에 대한 견제를 해야 되는 의무와 권한이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의 지난 5월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국회는 물어야 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까 조희대 대법원이 3월 28일부터
대법원의 사건이 올라온 이후부터 대법관들이 기록을 모두 정상적으로 봤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기록을 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다가 다시 항소심 판결 이후에 상고 이후부터 대법관들이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고 오락가락 해명을 하니까 이제 와서 대법원에 접수가 되자마자 대법관들이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2달 정도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국민의힘 검찰 출신들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이 접수가 되면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검사들이 자기한테 배당될지도 모르니까 그 사건 기록 전부 다 복사해서 보면은 그것은 적법합니까? 대법관들이 소부에 배당되기도 전에 기록을 모두 보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법관의 사건을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자기 사건이 아닌 사건을 어떻게 봤다는 겁니까? 그러면 대법원은 3월 28일부터 대법관들을 모두 추동해서 사법 쿠데타를 획책한 것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은? 그렇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대법원장이 어떻게 국민들을 상대로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재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은 내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궁금한 겁니다. 저런 조희대 대법원을 그대로 두고 사법부의 독립을 도저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 참고인들, 증인들께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분들은 법을 지킨 거예요. 대법원장이 법을 안 지킨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삼권 분립을 존중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의 권위와 사법부를 존중한다고 하면은 입법부의 권한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 67조 2항에는 국회에서 대통령도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선거 투표 결과 동수가 나오는 후보 2인 이상이 있다고 하면은 국회에서 표결로 대통령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국회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사법부의 삼권 분립을 누구보다도 존중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상적으로 대법원장 직무를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입법부의 권한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저도 수차 얘기를 했고 박균택 의원도 말씀을 했지만은 과거 걸어다니는 헌법이라고 법률이라고 얘기했던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당일 국회에서 소환 통보를 하더라도 본회의장까지 와서 다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진만, 민복기 전 대법원장도 국회에 출두했습니다. 유태웅 전 대법원장은 탄핵소추까지 받았습니다. 이게 유신헌법의 결과로 대법원장이 국정감사할 때 처음에 인사하고 마지막 끝날 때 인사하는 것으로 끝났지만은 국회에서 의결을 했다고 하면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처음 들어보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줘야지 불출석 의견서는 뭡니까? 이만큼 대법원장이 특권입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당신이 일생 재판을 하면서 피고인과 참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서 불출석 사유서 의견서 냈으면은 다 그대로 인정했나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법을 지켜야 존중을 받고 자기 스스로가 권위를 지켜야만이 자기의 권위도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내란을 동조하면서 같이 가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공화당, 전두환의 민정당, 박근혜의 새누리당 언제 누가 정당 해산시켰습니까? 역사와 국민이 그 독재 국정 비리를 역사의 뒤안길로 몰아넣습니다. 나는 나경원 의원과 개인적으로 가까워서 오늘 또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진짜 여러분들이 내란 세력, 윤석열, 김건희와 손절하고 진짜 존경받는 보수의 가치를 추종하는 그런 정치 정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이 계속되고 내년 지방선거 보십시오. 그 다음 총선 보십시오. 여러분들 처참한 역사적 국민적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것을 논의하기 전에 다시 한번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듯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조희대가 안 나오면 이것은 붕어빵 청문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해서 하루 종일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석해서 답변해야 되고 15일도 우리는 현장 검증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종합감사에도 증인으로 채택해서 불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아시고 서로 존중합시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무죄 받으면 항소하지 말라라.
저는 범죄자 대통령이니까 범죄자 편만 드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범죄자 대통령 지키려고 노력하시지 말고 재판 재개해서 재판 잘 진행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재판 결과에 따릅시다. 자,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자꾸 강조를 하시고 정치 발언을 하시는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경원 의원님. 나경원 의원님 피고인 신분이시죠? 나경원 의원님도 지금 판결 선고 기다리고 계시는 피고인 아닙니까? 네. 자, 최혁진 의원님, 네. 발언해 주십시오. 네, 오늘 어쨌든 국민의 부름을 거절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에 대해서 대단히 큰 분노를 느낍니다. 자, 최혁진 하지만 의원님 그렇죠. 발언을 듣고 가는 게 예입니다. 예. 지금 오늘 위원장님 잠깐 멈춰주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멈춰 주세요. 발언을 감추고 싶은 게 많은 모양이에요. 다들 도망가시는 거 보니까. 5분을 방송으로라도 꼭 들으세요.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은 국민의힘은 계속 무슨 소설이다. 우리 민주당이나 박은정 의원님이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가짜 뉴스를 유포한다 이런 말을 계속 해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소설입니까? 본인들이 소설 같은 일을 실제화했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대체 한나라의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자가 5대 명산을 돌아다니면서 붓잔치를 벌이는 게 이게 소설이 아니고 뭡니까? 실제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마테라스 신이나 모신다는 건진이라는 인간, 명태균이 같은 사람들한테 브로커에 놀아나서 정치를 오염시키고 국정농단을 한 거 만화책에나 나올 만한 일을 본인들이 벌인 겁니다. 누가 요즘 같은 세상에 군을 동원해서 내란을 하고 계엄을 합니까? 이게 소설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소설입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심한 말로 장터에 가면 저한테 이런 얘기들 하세요. 힘들겠다. 법사에 가서 하루 종일 국민의힘에서 애플 뜯어먹는 소리 듣고 앉아있으려면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겠냐? 괜찮습니다. 서민들이 더 힘든다는 거 알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가 바닥입니다. 서민들은 정말 사법부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도 아픈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이 자리에 증인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기득권과 특권층을 상대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재판을 할 경우에 국선 변호사 쓰면 이깁니까? 대형 로펌이나 정관 변호사 써야 이기는데 돈이 없어요.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끌어모아서 빚까지 내서 겨우겨우 1심 이기면 항소 갑니다. 죽으림을 다해서 친척의 돈까지 빌려서 항소 이기면 상고 갑니다. 심지어는 재기수사까지 동원해가지고 검찰이 특권층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서민을 들들 볶고 괴롭히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습니다. 오늘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를 보면서 서민들이 무엇을 느끼는지 아세요? 서민의 아들로 태어나면, 일반 시민의 아들로 태어나면, 또 서민의 편에 서서 살아가면, 서민의 입장에서 정치를 하면 정당의 대표가 되어도 대통령 후보가 되어도 악랄하게 당하는구나. 이걸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네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기득권의 편에 서지 않으면, 특권층의 편에 서지 않으면 우리 눈밖에 나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와서 민생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잔머리 굴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민생을 원했다라면 지난 내란 시기에 윤석열을 체포할 때 반사 앞에 가서 방어벽을 칠 것이 아니라 그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머리를 쳐박고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들이 지금 와서 민생을 이야기하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한테 소설이라고 이야기하고 정당한 의혹 제기를 하는 서영교 의원한테 가짜뉴스를 퍼뜨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란을 한두 사람이 했겠습니까? 수많은 기득권과 특권층이 연대해서 내란을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서영교 의원께서 이야기하셨지만 11월 22일이었던가요? 그때 이미 국가조찬기도회에 윤석열과 박안수 계엄사령관까지 참여를 해서 구구 보수 인사들 700여 명과 왜 조찬기도회를 합니까? 내란을 위한 공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 도망가 버렸지만 우리 김용민 간사님 말씀처럼 다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얘기하는 것 용납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사법부의 독립성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선 개입 정황이 있고 재판 개입 정황이 있고 사전 공모의 의혹까지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관이 국회 앞에 서서 국민 앞에 서는 그 모습이 내란으로 상처 입은 우리 시민들의 치유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특권이 없구나. 정권이 바뀌니까 대한민국의 시민이면 누구나 존중받을 수 있고 권력이 있고 특권을 가진 사람도 의혹이 있고 죄가 있으면 정당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모든 국민 앞에 보여질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첫 발자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국민의힘이 아무리 방해하더라도 일체의 흔들림이 없이 반드시 이 내란 계엄의 주역이 되거나 공모한 자들에 대해서는 탄핵을 하고요. 신의 아픔을
우리 증인과 참고인 세 분께서 긴 시간을 귀가 좀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인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증인 참고인의 진술 기회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 진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법원본부 사무처장 복소연입니다. 저도 이제 오늘 어떤 질의를 받게 될까, 제가 증인으로 무슨 말을 하게 될까 좀 이제 많이 생각도 해보고 나왔는데요. 우선 이 대선 개입이 왜 대선이 이루어졌나부터가 생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대선 개입이 아니라 내란으로 인한 대선이었잖아요. 갑작스러운 대선이었다는 게 문제죠. 평소에 대선이었으면 뭐 생각할 시간도 많이 있겠고 그동안의 판단도 했겠지만 내란이었다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죠. 12월 3일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법원에서 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노조 활동을 몇십 년 법원 행정처와 잘 협의하에 노조 활동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의 몇몇의 제기로 저희 노조 활동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도 노조 활동 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위원회에서 이제 문제 제기가 들어왔고 저희 노조 활동했던 정당하게 노조 활동한 간부들한테 임금 환수 최대 2, 3년치, 6년치 월급을 다 환수하라는 것과 징계를 하는 것이 계속 감사원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윤석열 정권에서 그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부장님이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11월부터 단식 투쟁을 하고 계셨어요. 대법원 안에서. 그랬는데 12월 3일에 저희가 그래서 대규모 집회도 하고요. 근데 12월 3일에 하필 그날 대법원에 저희 농성장을 차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비상계엄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비상계엄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법권이 침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장님도 당연히 사법부에 이제 들어올 생각해서 농성장을 버리고 단식을 접으셨어요. 그날 12월 3일 밤에. 그랬는데 그러면 그때는 사법권 독립을 제일 크게 외쳐야 했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판결을 개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원에서 윤석열 정권의 계속 압력 때문에 힘없는 저희 말단 공무원한테 8명한테 총 한 명한테 6억 원, 한 명 몇 억 원. 저희 정말 이런 공무원한테 그거를 요구해가면서 이 조사를 엄청나게 길게 끌고 왔고요. 거기서 이제 행정처나 조희대 법원장이 저희의 직원들의 입장을 대변해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이 이제 터지고 나서 불법계엄이 된 다음에 결국 그때서야 이제 갑자기 수사가 유야무야됐습니다. 이게 무슨 독립이고 무슨 언제부터 그렇게 독립돼서 이렇게 제대로 된 판단을 했는지가 너무 궁금하고요. 그리고 판결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법권 독립을 해치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김용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근데 제가 이제 20년을 법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저도 형사과도 있었고 민사과도 있었고 여러 개 있었지만 그리고 제가 모든 법관들한테 아는 법관, 아는 지는 다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재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걸 옆에서 제가 그래서 이런 걸 저를 증인으로 불렀나 생각했습니다. 이걸 명확하게 정말 이런 일이 있냐 없냐를 명확하게 이제 혹시 제가 말해줄 수 있나?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원 직원이라지만 그렇게 기록을 빨리 보내지도 않습니다. 기록을 빨리 엄청 바쁘거든요. 그리고 상소 기록 송부 기간 같은 것도 있고요. 그렇게 뭔가 당일에 탁탁탁 그렇게 저는 이런 게 민원인한테 너무나 문제 제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 것도 빨리 해달라고. 굉장히 힘들어요. 계속 그리고 파기환송 다음에 바로 또 특별송달, 집행관송달 했잖아요. 20년 법원 근무했지만 그런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공판기를 지정하고 이런 게 이제 직원들의 눈에서 봤을 때, 법관들의 눈에서 봤을 때 절차적으로 어떤 것도 하나가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대법관님들이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기 오셔서 엄청난 얘기를 해달라고 여기 계신 분들이나 국민이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법보다 좀 상식이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법을 얼마나 제대로 알아서 국회법을 알아서 헌법을 얼마나 알고 정부조직법을 얼마나 알아서 그거에 따라서 판단하려고 하겠습니까? 법보다 상식이 먼저고 이런 의혹이 있는데 정말 그때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왜 그랬는지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그렇게 할 일이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심지어 대법원의 판례를 2심에서 박영재 대법관의 판례를 6번이나 언급하면서 고심에서 쓴 판결문을 그렇게까지 뒤집을 때는 얼마나 많은 속도가 필요한지는 당연히 대법관들도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납득이 국민으로서 법원 직원으로서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를 솔직히 듣고 싶었던 거예요. 저도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이나 관련된 모든 분들한테 뭔가 솔직히 더 빨리 해서 안정된 걸 정말 원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나는 이게 정말 맞다고 생각했는지 그래서 정말 오셔서 얘기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대답을 그리고 증인이라는 것이 저희가 법원에서 근무하지만 증인 소환 엄청 많이 합니다. 증인들한테 엄청 전화 많이 받아요. 왜 나가야 되냐? 나 아는 거 없다. 모르겠다. 나 본 것도 기억도 잘 안 난다.
하지만 계속 얘기합니다. 오셔서 현장이라도 그때 기억이라도 그 느낌이라도 얘기해 주셔야 판결하기가 수월합니다. 들어야만 합니다라고 합니다. 명백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재판에 불러서 오시기 힘드신 분들 다 불러서 재판 진행하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많은 증인을 불러댔던 법관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지, 내 말 한마디가, 나의 뉘앙스가, 나의 내심의 의사가 얼마나 내가 국민한테 내가 신뢰를 줄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정확히 말하면 아, 사법부가 이렇게 신뢰가 지켜주겠구나.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려면 내가 먼저 나서서 좀 솔직하게 얘기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고, 그런 다음에 사법개혁, 저도 당연히 사법부가 같이 해서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선가 일방적으로 개혁하는 것 어디도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법으로 자꾸 계속해서 제가 몇 시간 동안 듣고 있는데 법이 어떻다 얘기하지만, 이거는 이미 국민들이 있어서 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식선에서 이게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대선이 그냥 임기 다 마치고 한 대선이 아니라 내란으로 인한, 탄핵으로 인한,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이번 정권에서는 정말 내란 세력을 청산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있는 일이라고, 그거를 다 나가셨지만 그렇게 거기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도 정확하게 맞추셨나요? 김경호 변호사님 말씀 주시죠.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기현 대법관이나 모두 헌법 65조 1항의 직무집행관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의 대상입니다. 그 탄핵 사유의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 2025도 4697, 이 전원합의체 판결의 재판 과정에서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전원합의체 판결의 평이나 합의 내용, 어떤 대법관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25년 4월 22일 대법원 2부 소부에 배당은 됐습니다. 그렇지만 심리의 기회를 주지 않고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심리했습니다. 1회 심리했습니다. 그리고 4월 24일 날 2회 심리하고 표결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 날 선고를 내렸습니다.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은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서 이미 종결된 이 판결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겁니다. 박범계 의원께서 공개한 것처럼, 그리고 대법원 인터넷에 공개된 것처럼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2025년 4월 22일 이전의 행적입니다. 즉 2025년 3월 31일 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사건을 배당 전에 다른 사건 재판부를 지정했습니다. 즉 배당 전에 미리 심리를 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4월 22일 2부에 배당하기 전에 미리 전원합의체 심리 지정을 직권으로 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법원 2부에는 4월 22일 오전에 배당이 됐습니다. 배당이 되면 헌법 102조 1항에 따라 소부를 둘 수 있고, 법원 조직법 7조 1항에는 3분의 2 이상의 대법관의 전원 합의체로 합니다. 그러나 단서에 3명 이상이 소부에 배당이 되면 먼저 심리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심리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4월 22일 날 배당되기 전부터 3월 31일 날 누군가가 먼저 심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소부의 심판권을 침해했습니다. 그리고 소부는 먼저 심리를 하다가 4가지 사유, 다시 말해서 명령규칙이 헌법에 위반됐는지, 명령규칙이 법률에 위반됐는지, 지금 해당 대법원 판결을 변경해야 되는지, 아니면 소부에서 심리하는 게 부적당한지, 이렇게 심리를 한 다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도 없이 배당 전에 미리 4월 22일 당일날 전원합의체 지정, 이렇게 직권으로 심리를 지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의 내규, 즉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절차에 관한 규정,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입니다. 2조에 따르면 전원합의체 사건을 지정하려면 최소 10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위반했습니다. 22일 날 배당 전에 심리하고, 그리고 그날 심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틀 동안에 6만에서 7만 쪽의 기록을 보았다는 건지 보지 않았다는 건지 그 로그 기록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헌법 12조 1항의 적법 절차 위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2025도 4697. 그러나 판결이 변경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존의 2019도 13328, 즉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그 전원합의체 판결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일의 지정기간도 무시한 채 이것은 대선의 정치적 중립이 아니고 정치적 선택으로 뛰어들었다는 의심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헌법 103조 사항에는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직무 범위까지입니다. 법률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즉 이 법률이 형사소송법 383조입니다. 여기에는 법률심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김문기의 발언은 그것은 안다 모른다 의견이다라는 것을 그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사실심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는 그것은 구체적 사실이 아니고 항소심의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고 다소 과장된 표현 의견이다를 대법원에서 사실이고 허위사실이라고 명시적으로 사실심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383조 4호에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선고가 아니면 절대로 사실심 심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의 사항이 구체적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 61조 1항에 따라 국회는 국정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고 그때 증인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회법 129조 1항에서 국정감사에 대해서 증인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은 121조 5항에 따라 그 특정 사항에 대해서 증인 요구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증감법 2조에 따라 출석 의무가 생기고 그래서 5조의 2에 따라 불출석 사유 즉 법률에서 면제가 된다거나 또는 천재지변 또는 출석할 수 없는 객관적 불출석 사유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불출석 의견은 여기에 출석해서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 증감법 12조 1항에 따라 불출석의 죄 3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시간은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직위원 부분은 시간이 안 돼서 생략하겠습니다. 딱 정리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선택 교수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중요한 청문회에 참석할 기회를 주시고 발언할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단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고 그리고 삼권 분립도 사법권 독립도 중요한 헌법적 이익이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법권의 독립이 절대적인 가치냐, 절대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2022년도에 독일 헌법 잡지에 나온 논문 하나 갖고 왔는데 논문 제목이 이겁니다. 헌법 체계 내에서의 사법권 독립의 원칙에 관하여 다른 헌법 가치와 충돌할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논문을 보면 베를린 대학의 브루크하르트라는 교수가 썼는데 이 사법권의 독립도 더 중요한, 그러니까 중요하거나 유사한 헌법적인 가치, 정당한 목적이 있으면 비례 합치만 되면 얼마든지 제한 가능한 헌법적 원칙이다.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또 독일 헌법재판소, 연방헌법재판소의 1962년도 여기 판결이 있고 사례로 또 유럽 인권법원의 2020년 12월 1일 판결이 들어있어요. 사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법권의 독립은 뭐 어떤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어도 무조건 맹목적으로 지켜야 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 또 하나는 2024년에 나온 독일의 형사법 잡지에 재미있는 논문이 있어서 하나 읽어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2024년 8월 말에 독일 한 지방 법원인데 에어프루트라는 거기에서 한 판사가 이 재판 결과는 문삼지 않았어요. 한 판사가 재판을 했는데 그 재판을 예단에 의한 판결이다.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봤을 때 판결의 결과를 미리 결정해놓고 재판을 진행했다. 이 사유로 법 왜곡죄 저촉되어서 2년의 실형,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사법부가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구호로 무슨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죠? 그것을 다른 부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하는 예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번에 여기서 제가 처음 들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국회의 출석 요구에 관한 의견서 이런 형식을 취한 것 자체가 대단히 법률가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출석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불출석 사유서라는 형식을 취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의견서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결국 이 결정이 잘못됐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식인 거죠. 아주 잘못된 것이다 생각이 들고 내용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법권의 독립이 그렇게 무조건적인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적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일 수가 없죠. 지금 재판은 이미 정지돼 있고 이미 이 청문회에서 조사하려고 하는 그 재판은 이미 다 끝난 겁니다. 끝나서 이미 고등법원에 내려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재판의 내용을 간섭하려 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미
이미 결론이 나와서 내려가 버렸고 또 고등법원은 거의 기속되기 때문에 어차피 유죄 취지로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의 결론은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모르겠어요. 그 후에 다시 대법원에 올라오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이미 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판결했기 때문에 바꿔질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재판 내용에 간섭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물론 이것도 뭐 그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법권 독립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그렇다면 출석해서 진술을 거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 합의 내용이기 때문에 진술할 수 없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부주의적 사유까지는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 이런 겁니다. 그 이 판결문 자체에 이미 다 들어 있어요. 5월 1일에 선고한 판결문 내용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은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 반대 의견의 내용을 보면 전원 합의체의 합의의 요체가 뭔가를 막 설명하고 있습니다. 되게 이상하죠.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뭐하러 씁니까 판결문에. 그다음에 이 반대 의견을 읽고 나서 다시 다수 의견이 보충 의견을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고 두 번째는 또 신속한 처리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충실했는가를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건 대법원의 판결문에서 논쟁된 사유 그게 전혀 아닌 거예요. 당연히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을 아주 신중하게 그죠? 심사숙고해서 판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놓고 다퉜다는 게 뭘 증명하냐면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에서 합의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그걸 명백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합의냐 아니냐를 놓고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분쟁이 붙은 거죠. 이게 판결서에 그냥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만약 이때 얼마나 급하게 판결했냐면 지금 만약 우리 대법원 대법관님들한테 다시 쓰라고 그러면 이런 판결서 안 쓸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기들의 처지를 다 드러내놓고 변명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다수 의견의 보충 의견은 전에 여기 청문회 와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께서 거기 보충 의견 보십시오.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런 말씀을 왜 하나 모르겠어요. 잘 보면 더 잘 알게 됩니다. 이 판결은 정말 임파서블 미션이 가능한 미션이 아니었던 판결을 했다는 게 이 판결문 안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걸 아주 꼼꼼히 살펴보시면 그야말로 강변입니다. 강변 일색이고요. 그래서 좀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 사법의 정치화를 누가 일으켰는가. 제가 지난번 헌법학자 대회에 가서 고대 법학연구원의 윤정인 교수라는 분이 발표를 하는데 사법의 정치화에 세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수동적으로 권력에 종속하는 것. 두 번째는 소극적으로 정치 문제를 회피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거다. 이런 세 가지 유형을 말씀하셨는데 이번 대법원의 이런 판결 행위는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가 다시는 없게끔 모종의 조치가 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대법원의 이 다수 의견은 계속해서 적시에 처리될 만한 그런 사건이었다. 신속한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식으로 강변하고 있는데 전혀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지금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분에 대한 그 형사사건이에요. 21대 대통령 선거는 아무 관계도 없었던 겁니다. 빨리 처리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법원에서 선거사건 다룰 때 전원합의체에서는 심리불속행 기간이 4개월이기 때문에 그 4개월부터 45일 이전까지만 공동연구관이 검토보고서를 내주면 돼요. 그럼 그 보고서를 다 이제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전 12명이 전원이 다 검토해 본 다음에 합의기를 잡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게 답변서가 보세요. 상고 이유서 4월 10일 날 들어왔습니다. 답변서는 4월 21일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4월 22일을 합의를 한단 말이에요. 가능한 일정입니까? 그건 완전히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그렇다면 사전에 이미 어떤 방향으로 판결을 낼 생각이 공유되고 있지 않았으면 가능한 진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대법원장께서 입장을 반드시 표명을 해야 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를 짚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소부에 해당된 사건을 단 2시간 만에 자신이 재판장인 전원 합의체로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이틀 만에 파기환송 선고를 형결했습니다. 전원 합의체 회부는 대법원 전체가 모여 중대한 법리를 다루는 자리로 통상 수개월 이상 충분한 심리와 토론을 거쳐야 하는 사안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은 이미 준비된 각본을 집행하듯 속전속결이었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이렇게 처리된 전례는 없습니다. 판결 전날 한덕수는 대선 출마를 예고했고 판결 직후 곧바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의 판결은 특정 정치 세력에 기회를 제공하려던 도구였다고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란범을 재판하는 지기현 판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내란 세력의 편에 섰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적용해 본 적 없는
앞으로도 적용할 것 같지 않은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한 윤석열 맞춤형 법리 해석으로 내란 수계를 풀어주는 희한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 또한 조희대식 결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충실하기는커녕 권력의 방패막이가 되었습니다. 사법부는 마지막 보루여야 합니다. 억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헌정을 지키는 보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법부는 오히려 권력의 칼날이 되어 국민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앞에서 국민을 대신하여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2시간 만에 전원 합의체로 바꾸었습니까? 왜 이틀 만에 파기환송이라는 희한한 판결을 내리고 국민에게 생중계를 했습니까? 왜 지기현 판사는 내란 수계를 풀어주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까? 왜 사법부는 국민이 바라는 정의가 아니라 권력의 요구에 순응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기현 판사는 내란의 공범, 쿠데타의 공모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또 희한한 일이 목도되고 있습니다. 내란범을 담당하는 지기현 판사에 대하여 사법부는 거울을 들여다보기는커녕 그 거울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향응 접대 의혹에 대해 눈꼽만큼도 반성과 성찰이 없는 사법부의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2020년 벌어진 검사 술접대 라임 사건에서 검사 술접대 의혹이 벌어지자 당시 정치검찰은 쪼개기 불기소로 빠져나가면서 제 식구를 감쌌습니다. 이번에 지기현을 감싼 사법부 역시 당시 쪼개기 불기소처럼 닮은 꼴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기현 판사나 휴대폰과 비하폰을 감추고 박살냈던 내란 공범들처럼 휴대폰을 바꿔치기 한 지기현 판사, 또 그것을 눈감아준 사법부, 이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이 정직해야 판결도 정직하지, 자신들이 구린데 그 판결도 구리지 않을까? 이런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부당하고 불법한 내란 세력과 단단히 유착된 것 같은 그런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국민이 그런 의문을 제기하더라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 반 이상은 대법원장이 사퇴하라라는 여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법조 3륜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판검사, 변호사를 법조 3륜이라 하는데 이제 보니 그들은 정의를 수호하는 법조 3륜이 아니라 그냥 3륜 카르텔입니다. 제 밥그릇 키우고 지키는, 기득권 지키는 3륜 카르텔입니다. 부패 카르텔입니다. 내란범 윤석열이 통치행위를 주장하면서 내란 정당성을 회개한 논리로 당연하듯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버티고 재판부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석 허가해주면 밥 잘 먹고 건강 다져서 집 가까운 데서 법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제동 걸지 못하는 아까 강지호 기자님 말씀처럼 내란범을 재판하는 지기현 재판부는 구인장도 발부하지 않습니다. 그런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권 독립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무소불위 행사를 하겠다는 것, 그것은 아까 우리 증인으로 나오신 복소연 위원장님 증인 말씀처럼 내란을 극복해낸 국민들이 내란 때문에 있게 된 느닷없이 선택해야 되는 국민 주권의 회복이고, 그래서 내란범으로 인해서 갑자기 생긴 국민의 대선 시기였습니다.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께서 그 기본권의 연원이 되는 선택권, 정부를 선택하고 지도자를 선택하는 가장 기본권 중에 가장 기본권을 잊게 하는 그 선택권을 침해하고 방해한 것이 바로 이 조희대의 난이고, 조희대 사법부가 정치로 걸어나온 것을 질타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 핵심을 지적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대법원장이라도 범죄 앞에서는 특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끝까지 책임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병의,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찬회를 선포합니다.